그날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그 여자의 방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 그녀는 차가운 시체로 발견됐다. 정화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전등은 꺼져 있었지만 벽에 걸린 시계 바늘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렸다. 딸깍 딸깍 딸깍. 어디선가 또 다른 소리가 났다. 낯선 금속음. 누군가 문손잡이를 살짝 돌린 듯한. 지금 몇 시지?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7분. 그 순간 순자의 방에서 미세한 침대 삐걱 소리가 났고 정화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정화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 집은 이제 익숙한 공간이었고 누구든 새벽에 화장실을 갈 수도 있었고 조용히 물을 마시러 나올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 소리도 다시 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 그녀는 침대에서 숨이 멈춘 채 발견되었다. 입주한 지 딱 12일째 되던 날이었다. 이름은 문정희. 나이는 73세. 조용한 사람이었고 자기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 없어요. 간단한 생활 자기소개도 공동 식사도 공동 청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정희 어르신, 괜찮으세요? 말을 걸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항상 두꺼운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문은 항상 반쯤만 열려 있었다. 그날 아침 순자가 가장 먼저 그녀를 발견했다. 정화야. 문정희 어르신, 방에서 반응이 없어. 정화는 곧바로 방문을 밀었다. 정희는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양손은 배 위에 포개져 있었다. 눈은 감고 있었고 입술엔 피가 살짝 맺혀 있었다. 무엇보다 왼손 손등엔 가느다란 주사기 자국 같은 게 보였다. 자살인가요? 애자가 물었다. 아니면 지병이 있었던 걸까?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조금 이상해. 순자가 말했다. 구급차 부르고 경찰에도 알려야 하지 않아? 우린 이런 상황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신고는 즉시 이루어졌고 곧바로 경찰이 도착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정희가 자살인지 혹은 의심 정황이 있는지 더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화는 경찰 앞에서도 당당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왜? 새벽 3시에 그녀의 방에서 소리가 났던 걸까?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자. 정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입주자들은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어르신, 정화라고 해요. 여기선 서로 이름 부르기로 해요. 그녀는 낯선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정화는 입주 전 설문지에서 정희가 전직 사회복지사였다는 걸 알았다. 복지 쪽에 계셨다고요? 네. 실버센터에서요. 그게 전부였다. 이상하게 그녀는 질문을 하면 꼭 대답하되 절대로 먼저 묻지 않았다. 애자는 농담처럼 말했다. 왠지 좀 무섭지 않아? 어떤 부분이? 그 방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옥자가 거들었다. 심지어 냉장고도 안 열더라. 자기가 따로 먹는 것 같아. 순자는 그저 조용히 그 방 앞을 한번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5일 전 정화는 새벽 산책을 하다 우연히 그녀 방 앞에 놓인 작은 봉투를 보았다. 작은 갈색 봉투엔 정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누가 놓고 간 거지? 정화는 이내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된다. 그리고 3일 전 공용 거실 콘센트에 작은 USB 장치가 꽂혀 있는 걸 순자가 발견했다. 이거 뭐지? 청소기 센서 아니야? 옥자가 그렇게 넘겼지만 그건 사실 녹음 장치였다. 그건 정희 방과 가장 가까운 콘센트였다.
죽음 이후 경찰은 방안을 수색했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다. 정희의 서랍 안엔 이 집 입주자들의 이름이 나열된 A 사용지가 있었다. 거기엔 누가 몇 시에 나오는지, 누가 무엇을 먹는지, 누가 누구와 자주 대화하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정화는 숨이 멎을 뻔했다. 이건 명자 때보다 더 정교한 감시야. 그리고 종이 맨 아래 붉은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들은 모르고 있다. 나도 이 집의 첫 입주자였다는 걸. 정화는 얼어붙었다. 첫 입주자? 무슨 말이지? 순자는 중얼거렸다. 설마 정희가 예전에 한번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인 거야? 애자가 물었다. 그럼 우리보다 먼저. 정화는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우릴 실험하고 있었던 걸까? 며칠 후 경찰 수사 결과 타살 정황은 없으나 모호한 점이 많아 부검이 필요하다는 통보가 왔다. 그리고 그날 밤 정화는 다시 그 새벽 3시를 떠올렸다. 딸깍. 그 소리가 정희의 방에서만 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려온 소리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가 정희의 방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정화는 다시 몸을 떨었다. 그리고 거실 벽에 꽂혀 있던 전기 콘센트 하나가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여자는 우리보다 먼저 이 집에 살았다. 그녀가 새 입주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 사실은 감시자와 피실험자 사이를 오가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죽기 전 우리 모두를 일일이 적어놓고 있었다. 경찰이 돌아간 다음 날 정화는 그녀의 노트를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낡은 표지의 그 공책은 보통의 메모지처럼 보였지만 안쪽에는 단순한 일기 수준을 넘어선 감시자의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노트 첫 페이지. 서정화 자율 커뮤니티 중심 인물. 관찰 대상 1호. 통제 욕구 강함. 타인 의심 지수 높음. 정화는 말없이 그 구절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신도 모르게 숨이 멎었다. 주의. 감시자가 감시될 가능성 있음. 정화는 명자, 제니 이후 세 번째 의심 인식자이다. 무슨 말이지? 정화는 손에 들린 노트를 덮지 못했다. 그녀는 의심 많다는 이유로 감시를 의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이다. 순자가 그 옆에 앉아 말했다. 그 여자가 처음부터 우리를 감시하려고 온 거였던 거야?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엔 정희가 죽기 며칠 전 밤 조용히 거실에서 마주쳤던 짧은 순간이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었다. 정화 어르신 여기 참 조용하네요. 그 짧은 말. 그때는 단순한 인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신호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조여왔다. 정화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노트. 이걸 정희가 쓴 게 맞긴 맞는 걸까? 순자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무슨 말이야? 이 문장들. 이 단어 선택. 이건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 써진 문장이야. 보고? 응. 개인 기록이 아니야. 이건 보고서야. 그때였다. 애자가 거실 쪽으로 뛰어왔다. 정화 언니. 이거 봐봐 이거. 정의 방에서 나온 USB. 애자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은색 USB. 정화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다. USB를 꽂자 폴더 하나가 떴다. 이름은 단순하게 2025BS. 폴더를 열자 WAV 파일 수십 개가 정리돼 있었다. 녹음 파일이었다. 정화는 파일 하나를 열었다. 헤드폰을 꽂고 조심스레 재생했다. 녹음 시작음. 순자 언니 요즘 정화 언니 좀 이상하지 않아? 응.
뭔가 계속 뒤를 캐는 느낌이야.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집이 감시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땐 우리가 먼저 나가야지. 그렇지 않겠어? 정화는 헤드폰을 벗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녹음은 순자와 애자의 대화였다. 이게 언제 녹음된 거지? 순자가 말없이 USB를 바라봤다. 우리 대화 거실이었지. 밤의 조용한 날. 정희가 있었어? 아니, 없었어. 아마 방에 있었을 거야. 정화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아니야. 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릴 녹음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노트북 화면에 또 다른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다. 파이널 317버이. WAV. 정화는 그걸 열었다. 그건 정혜 자신의 목소리였다. 이 노트와 음성은 내가 죽은 이후 열릴 것을 전제로 남깁니다. 나는 감시자였습니다. 처음엔 이 역할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감시하는 걸 다시 기록하고 있었어요. 방 안에 숨겨진 카메라, 거실 콘센트에 꽂힌 무선 송신기, 그리고 내 침대 밑에 놓여있던 녹음 장비까지. 나는 점점 무너졌고 마지막엔 이렇게 기록하게 됐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할 이름은 강매화입니다. 순자와 애자는 얼어붙었다. 정화는 말했다. 강매화. 쉐어하우스 외부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여자가 맞지? 맞아. 1호 때도 2호 때도 몇 번 들렀었어. 우릴 계속 지켜보던 진짜 감시자는 정의가 아니라 그 여자를 움직이던 쪽이었어. 며칠 후 정화는 집 전체를 샅샅이 뒤졌다. 벽안 전기박스, 방구석, 그리고 욕실 천장 구석에서 작은 렌즈 하나를 발견했다. 그건 작동 중이었다. 빨간 점 하나 계속 깜빡이고 있었다. 정화는 손수 그 렌즈를 분리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누가 봐도 좋아. 하지만 이젠 우리가 지켜볼 차례야. 그 여자는 죽었고 그녀의 방에 있던 녹음기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문제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 이 집 안에 있다는 거였다. 정화는 이어폰을 벗고 노트북을 닫았다. 정희의 죽음 이후 USB 속 마지막 음성 파일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이번 주까지만 버티면 돼. 걔네들 이제 의심도 안 해. 순자도, 애자도, 옥자도 그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화는 확신했다. 이 목소리, 이 집 어딘가에서 이미 들은 적이 있었다. 정화는 쉐어하우스 초창기 때 찍어놨던 공용 공간 CCTV 백업 파일을 꺼냈다. 마이크는 없지만 누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는 입모양과 움직임만 봐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날 그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정확히 누구 건지 결정적 단서가 보였다. 10월 5일 오후 4시 17분. 거실 한켠 책장을 정리하던 순자. 그리고 그녀 옆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작게 혼잣말을 하던 사람. 애자였다. 정화는 그 장면을 클립으로 잘라 저장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입주자가 있는 자리에서 정화는 노트북 화면을 꺼냈다. 이 음성, 누구 목소리인지 이제 말해도 되겠지? 정화가 USB를 재생했다. 이번 주까지만 버티면 돼. 걔네들 이제 의심도 안 해. 순자가 당황한 얼굴로 쳐다봤고 옥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애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정화가 물었다. 애자야, 너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애자는 손을 들어 눈가를 문질렀다. 나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냥 그 여자 정희가
자꾸 나한테 접근했어. 정화는 조용히 말했다. 무슨 접근? 자꾸 내 방 앞에 와서 메모를 붙이고 갔어. 뭐라고? 처음엔 사소한 말이었어. 밤엔 조심하세요. 조용히 계셔주세요. 이런 말들. 그걸 우리한텐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무서웠어. 순자가 물었다. 그럼 그때 녹음된 말, 그거 진짜 내가 한 거야? 애자는 울먹였다. 응, 맞아. 근데 난 감시자 아니야. 정말 몰랐어. 그 USB에 내 목소리가 있는 줄도 몰랐고. 정화는 한숨을 쉬었다. 애자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정희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어. 그녀도 감시당하고 있었고 그 끝에 죽음이 있었어. 근데 그 감시망 안에 우리가 있었고 그 안에서 내 목소리가 나왔다는 건 이미 우리 중 누군가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뜻이야. 옥자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우릴 감시하던 사람은 정의가 아니란 거야?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정의는 그냥 전달자였어. 보고하고 들어오고 기록하고 사라지도록 설계된 인물. 그리고 그걸 시킨 사람은 따로 있어.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순자가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쉐어하우스 자문관 강매화입니다. 정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애자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문을 열었다. 강매화는 늘 그랬듯 깔끔한 복장에 냉철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희 어르신 관련해 경찰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정화가 먼저 말했다. 아니요.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매화가 멈칫했다. 그리고 웃었다. 변하셨네요. 정화 어르신. 정화는 날카롭게 물었다. 정희를 왜 보낸 거죠? 보내다니요? 우릴 감시하도록. 그리고 보고하도록. 매화는 웃음을 지었다. 그건 어르신 생각이시죠. 우린 그런 목적이 없었어요. 단지 공동체의 안정성과 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기초 통계 수집일 뿐입니다. 정화는 물었다. 그럼 그 통계를 위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매화는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분은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우린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순자가 말을 뱉었다. 기회라고요? 그게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매화는 고개를 숙였다. 정희 어르신의 죽음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과도한 의심과 감정적 해석은 공동체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정화는 미세하게 웃었다. 혼란이면 뭐 어때요? 지금이 더 진실하니까. 매화는 돌아섰다. 그럼 필요한 자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문이 닫혔다. 그리고 정화는 말없이 USB를 다시 꺼내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 안엔 더 많은 대화가 정에 몰래 수집한 듯 기록돼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 순자의 이름이 등장했다. 그날 새벽 누군가가 순자의 방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자의 방 앞엔 흔적이 없었다. 신발 자국도 떨어진 물건도 카메라에 찍힌 영상도. 그날은 새벽 2시 41분. 기온은 8도. 바람도 불지 않았고 쉐어하우스 거실 조명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존재를 느꼈다.
분명히 누군가가 문 앞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3분을 서 있었다. 그 후 사라졌다. 순자는 그날 이후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공용 공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정화가 찾아갔을 때 그녀는 방문도 열지 않았다. 순자야, 나야. 정화. 너 방 앞에 있었던 거 알고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해줘. 그때야 순자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방 안엔 찬 공기가 감돌았다. 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알아. 누군지. 정화는 묻지 않았다. 대신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USB에 담긴 음성 파일 중 순자의 이름이 거론된 그 부분을 글로 옮겨 적은 자료였다. 순자 언니는 감시자와 자주 대화해. 몰래 그 사람 편인 것 같아. 근데 언니는 모른 척해. 그게 더 무서워. 그건 애자의 목소리였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거 내가 봐야 할 것 같아. 순자는 종이를 받아들고 읽었다.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눌렀다. 애자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순자야. 그게 아니라. 그럼. 그때 방 앞에 있었던 게 애자였다는 말이야?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정희가 사망하기 이틀 전밤. 순자는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신발 신는 소리도 문 여는 소리도 없었지만 누군가의 그림자가 벽에 스쳤다. 그건 정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때부터 순자는 방을 잠그기 시작했다. 처음엔 다들 이상하게 여겼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정희가 사망한 다음 날, 순자의 방 앞에 누군가가 섰다. 정화는 말했다. 그게 애자였을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옥자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근데 우리 집 CCTV. 거실 쪽은 찍히잖아. 현관 쪽은? 정화가 대답했다. 현관 쪽은 고장 났었어. 한 달 전부터. 순자가 중얼거렸다. 일부러 고장낸 걸 수도 있겠네.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정화는 모든 방을 살폈다. 옥자의 방, 애자의 방, 순자의 방, 정희의 방,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던 저장고. 그 안에서 작은 검정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는 무선 송신기였다. 거기엔 녹음된 데이터가 있었다. 그 안에서 정화는 또 다른 음성 파일 하나를 들었다. 순자 언니가 매화 씨랑 얘기하는 걸 봤어. 저녁에도 새벽에도. 우리 몰래 뭔가를 계속 전달하고 있어. 그건 정희의 목소리였다. 정화는 숨을 내쉬었다. 모든 퍼즐이 연결되는 듯 했다. 매화, 정희, 그리고 순자. 정화는 다시 순자의 방으로 갔다. 순자야. 정희가 남긴 녹음 파일 속에 내가 매화랑 자주 만났다는 말이 있어.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건 맞아. 정화는 멈췄다. 뭐? 맞아. 나 매화랑 자주 만났어. 왜 그걸? 지금 말해?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정희를 보호하려고 했어. 뭐라고? 처음엔 정희가 감시자라고 해서 나도 거리뒀어.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울더라고. 매화가 그녀에게 다음 보고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했대. 그 말 듣고 정희가 떨고 있었어. 그 순간 이 집이 정말 실험장이구나 싶었어.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정희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매화를 만나러 갔던 거야. 정희를 빼달라고. 정화는 숨을 들이켰다.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했다.
순자는 보호자였던가, 내통자였던가. 그날 밤, 애자가 정화의 방으로 찾아왔다. 언니, 혹시 순자 언니랑 무슨 얘기했어요? 정화는 물었다. 왜? 그 언니 방 앞에서 며칠 전 누가 서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너였어? 애자는 놀란 눈으로 정화를 바라봤다. 아니, 왜 제가 거기 있었겠어요? 정화는 눈을 가늘게 떴다. 거짓말하지 마. 정화의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애자는 입술을 떨었다. 잠깐 정이랑 싸웠던 적 있어요. 그날 밤 순자 언니 방 앞에 서 있던 사람. 저였어요. 정화는 숨을 삼켰다. 왜? 순자 언니한테 정의를 내보내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계속 나를 불안하게 했거든요. 근데 언니는 날 쳐다도 안 봤어요. 정화는 눈을 감았다. 감시자보다 더 무서운 건 불안한 감정의 폭발이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 불안이 이 집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죽기 전 편지를 한 장 남겼다.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한 그 글엔 이 집에 사는 모두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정희의 방을 다시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바닥에 테이프로 붙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는 이미 습기에 젖어 가장자리가 들뜨고 있었고 펜으로 꾹꾹 눌러 쓴 듯한 힘있는 필체가 봉투 앞면에 적혀 있었다. 누군가 이걸 읽을 수 있기를. 정화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 손글씨로 빼곡히 써진 그 문장을 그녀는 천천히 숨죽이며 읽었다. 나는 감시자였다. 처음엔 그 역할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 집에 들어와 사람들을 지켜보는 순간 깨달았다. 감시자는 나만이 아니었다.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고 감시당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감시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들은 모두 무서워하고 있었다. 정화는 숨이 막혔다. 정의가 남긴 마지막 기록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의 잘못을 고발하려는 문장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조차 그 일부였다는 고백이자 참회였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읽어봤어?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이건 그냥 기록이 아니야. 정의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유서야. 옥자가 거실로 들어왔다. 뭔데? 또 무슨 일이야? 정화는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의가 우리 모두를 무서워했다고 적어놨어. 우리 모두를? 응. 심지어 자신도 무서웠다고 했어. 애자가 말을 삼키다. 결국 터뜨렸다. 그럼 그 여자 우리 때문에 죽은 거야? 정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그 여자는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 같아.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모두의 시선이 현관을 향했다. 옥자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누구세요?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매화입니다. 경찰 조사 건으로 자료를 더 수집해야 해서요. 정화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 좀 오지. 또 뭘 가져가려는 거야? 순자가 정화를 붙잡았다. 지금은 그녀를 상대할 타이밍이 아니야. 하지만 매화는 이미 문틈 사이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안에서 정의 어르신의 유품을 임의로 열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정화가 비웃듯 말했다. 불법?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불법 실험 대상으로 쓰인 건 뭐라고 불러야 하죠? 매화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다. 정의 어르신은 자발적 참여자였어요. 서류에 다 서명되어 있었고 저희는 그 계약에 따라. 계약? 정화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 여자가 남긴 편지엔 누구보다 이 공동체를 지키고 싶어 했던
마음이 담겨 있었어. 그걸 당신네 회사는 그냥 데이터로 본 거잖아. 정화는 편지 봉투를 들고 매화 앞에 내밀었다. 이건 그 여자의 마지막 유서야. 당신들이 감히 이걸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매화는 편지를 보며 눈썹을 한번 찌푸렸다. 그리고 말했다. 그 유서가 진짜인지는 우리 측에서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정화는 차갑게 말했다. 이건 진실이야. 당신은 그걸 읽을 자격조차 없어. 그날 밤 순자는 조용히 정화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화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화는 답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진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야. 거짓말이 어디까지 퍼졌든 그게 우리를 망가뜨릴 순 없어. 애자는 그날 이후 거실 한쪽 구석에서 손글씨로 뭔가를 쓰기 시작했다. 정화가 물었다. 뭐해? 애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정이 어르신처럼 나도 남기려고. 누가 뭐래도 난 거기 있었다고. 그걸 내 손으로 남기고 싶어서. 순자는 마지막으로 정의 방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고 그 안엔 왠지 모르게 한 줄기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새벽 4시 17분. 복도 CCTV에 새로운 그림자가 찍혔다. 그는 말없이 302호 앞에 섰고 도어락이 삑하고 열리는 소리를 남긴 채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이 집에 또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것을. 아침 8시 32분 식사 준비를 하던 정화는 부엌 창문을 닫으며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식당 의자가 하나 늘 자리 잡고 있던 곳에서 살짝 옆으로 밀려 있었다. 누군가 새벽에 나왔다간 느낌이었다. 누구시? 옥자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정화 언니, 302호 누가 들어갔어? 정화가 눈을 치켜떴다. 뭐라고? 방문에 입주 완료라고 붙어 있더라고. 정화는 말없이 걸레를 놓고 복도로 향했다. 302호. 그 방은 정희가 사망한 직후부터 비워진 상태였다. 당시 가족도 없고 사망 처리 과정도 복잡했기에 방은 그대로 폐쇄된 상태였다. 복도에는 외부 출입 기록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문 앞에는 딱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302호 입주 완료 강호. 정화는 벨을 눌렀다. 띵동.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누구 계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철컥 열렸다. 문틈 사이로 슬리퍼를 신은 젊은 남성의 발이 보였다. 그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머리는 짧았으며 눈빛은 차가웠다. 안녕하세요. 여기 쉐어하우스 맞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정확하게 훈련된 듯한 말투였다. 정화는 당황한 채로 되물었다.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네. 어젯밤에요. 강매화님 통해서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어젯밤 누군가 입주 절차 없이 또 한 명을 들인 것이었다. 그쪽 성함이?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강주혁입니다. 순자와 애자 옥자가 하나둘 복도에 나왔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그를 바라봤다. 그는 익숙한 듯 자신의 슬리퍼를 고쳐 신으며 말했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저는 낯가림 없으니까. 그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정화는 곧바로 매화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 입주자 한 명 더 보냈어요? 매화는 말했다. 아, 연락이 늦었네요. 302호 비어있다고 해서 정식 입주자 보냈습니다. 정식 절차요? 네. 본사와 협의된. 정화가 말을 끊었다. 이 집에 더는 감시자 넣지 마세요.
매화가 잠시 멈칫했다. 감시자라뇨. 그건 어르신의 추측이시잖아요. 그날 저녁, 식당에선 애자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난 그 사람 싫어. 순자가 물었다. 왜? 모르겠어. 그냥 정혜 그 사람 처음 봤을 때랑 기분이 똑같아. 정화도 말했다. 그 사람 너무 조용해. 근데 그 조용함이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조용함 같아. 옥자가 말했다. 근데 입주 첫날부터 식당까지 다 위치 알고 미리 문 열고 있었잖아. 말이 안 되잖아. 다음 날 새벽, 정화는 거실 CCTV 백업 파일을 다시 돌려봤다. 새벽 4시 17분. 현관문이 열렸고 강주혁은 작은 검은 백팩 하나만 메고 조용히 302호로 들어갔다. 누구의 안내도 없었다. 심지어 도어락 비밀번호를 정확히 누르고 들어갔다. 정화는 노트북 앞에 앉아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가 단순한 입주자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확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애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거실 테이블 위 물컵 자국이 늘 같은 각도로 놓여 있었다. 심지어 누군가 다녀간 후에도 항상 같은 위치에 되돌아가 있었다. 누군가 테이블 사진을 찍고 원래대로 다시 맞춰놓는 것 같아. 정화는 물었다. 누가? 애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302호 그 사람. 순자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지난밤 누가 내 방문 앞에 잠깐 멈췄던 것 같아. 도어락이 살짝 딸깍 소리 났는데 누르진 않았어. 정화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정화는 302호 복도 앞에 작은 핸드폰을 놓았다. 녹음 기능을 켜둔 채로 다음 날 아침 녹음 파일을 확인한 그녀는 손에 들린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파일 속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보고합니다. 대상자 4명. 정화, 순자, 애자, 옥자. 현재 심리 분열 상태. 서로에 대한 신뢰 붕괴 중. 다음 단계 진행 가능. 정화는 중얼거렸다. 다음 단계. 그녀는 즉시 핸드폰을 들고 순자와 애자, 옥자를 불러 조용히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 녹음이 끝나자 애자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우릴 실험하는 거야. 정화는 말했다. 정의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어. 그날 아침 애자가 짐을 쌌다. 그녀는 두 손에 캐리어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섰다. 그리고 도어락을 눌렀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집에 살고 있었다. 이틀 전 정화와 옥자, 순자, 애자는 302호 입주자 강주혁의 정체를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 정의의 죽음 이후 그는 마치 실험의 연장선처럼 모두를 관찰하고 있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정화는 결심했다. 이제 나가야 해. 순자는 처음엔 반대했다. 정화야,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을까? 너도 봤잖아. 302호 그 사람. 감시자야. 정화는 단호했다. 알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나가야 해. 안 그러면 정의처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장 먼저 애자가 움직였다. 그녀는 방 안에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긴 머리를 묶고 흰색 캐리어에 옷가지와 수첩, 그리고 가족 사진을 넣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앞에 섰다. 삑삑. 도어락이 눌리는 소리. 그녀는 비밀번호 910을 눌렀다. 띡. 그리고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애자는 당황해 다시 눌렀다. 915류. 056.
1234-56. 그때였다. 도어락 옆 조그만 LED 창에 짧은 메시지가 떴다. 출입 권한이 없습니다. 애자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곧장 정화를 불렀다. 언니, 문이 안 열려. 정화는 말없이 다가가 같은 번호를 눌렀다. 910. 삑56.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 갇혔어. 그날 오후 옥자는 조용히 복도 끝 창문을 열었다. 2층에서 내려다본 바깥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창틀에 작은 센서 하나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 정화가 확인했다. 그건 창이 열릴 경우 자동으로 관리 서버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였다. 감시용 장치야. 정화가 말했다. 우린 감시뿐만 아니라 격리되고 있는 거야. 순자가 손을 떨며 말했다. 그럼 우린 지금 어디서 사는 거야? 쉐어하우스가 아니라. 정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우스가 아니라 시설이야. 말만 쉐어일 뿐. 그날 저녁 302호 강주혁이 식사 자리에 나왔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수프를 떠먹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순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왜 문 안 열리죠? 강주혁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다. 출입 시스템 점검 중이래요. 며칠 있으면 복구될 거예요. 정화가 물었다. 그 말 누가 했는데요? 매화 실장님이요. 정화는 쏘아붙였다. 당신 정의건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순간 애자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나는 내일 이 창문으로 나갈 거야. 옥자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애자야, 위험해. 괜찮아. 이대로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나아. 그 다음날 새벽 4시. 애자는 복도 끝 창문을 열었다. 정화와 순자가 숨죽여 지켜보던 중 그녀는 창턱을 조심히 넘으려 했고 그 순간 삐삐삐 사이렌이 울렸다. 불빛이 켜졌고 복도에 강주혁이 등장했다. 무슨 일이죠? 정화가 소리쳤다. 우릴 감금해놓고 무슨 일이냐고요? 강주혁은 침착했다.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무단 외출은 위험합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눌렀다. 그러자 모든 방의 도어락이 띡 하고 자동으로 잠겼다. 정화는 이를 악물었다. 감시가 아니라 이건 통제야. 순자는 중얼거렸다. 정의가 죽은 이유가 이제야 이해돼. 그녀는 탈출하려 했던 거야. 그날 밤 정화는 몰래 강주혁의 방 앞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다. 그 안에서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3호 통제 완료. 2인 탈출 시도 있음. 감정 불안 지수 78% 도달. 다음 주 신입 입주자 투입 예정. 정화는 중얼거렸다. 우리 실험하고 있어. 교체되는 거야. 우린 실험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 모두는 거기에 스스로 동의했었다. 문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화는 그날 밤 서랍 안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강주혁이 방에서 나간 사이 그가 잠가두지 않은 서랍 안엔 입주 동의서라는 글자가 새겨진 철제 파일철이 있었다. 그 안에는 모든 입주자의 이름과 사인, 지문, 동영상 인터뷰까지 있었다. 놀라운 건 그 인터뷰 영상 속의 자신들이었다. 애자, 순자, 옥자, 정화. 모두가 한 명씩 나와 말하고 있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동의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감정 반응 분석에 협조하겠습니다. 위급 상황 시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시설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정화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영상 속의 그녀는 지금보다도 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동의합니다. 그녀는 손이 떨렸다.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인터뷰 한 적 없어.
순자와 애자를 불러 파일을 보여줬다. 순자는 입을 다물고 애자는 울기 시작했다. 언니, 이게 진짜야?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우릴 속인 거야. 우리 기억을 지운 거야. 옥자가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기억 조작. 그게 가능한 일이야?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물, 정신 안정 프로그램, 반복된 환경 자극. 충분히 가능해. 그때였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302호 문 앞을 지나 거실을 향해 오고 있었다. 정화는 USB를 재빨리 뺐다. 순자와 애자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강주혁이 웃으며 말했다. 다들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정화는 말했다. 그쪽 방 서랍 안에 우릴 찍은 인터뷰 파일 있더라고요. 강주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말했다. 그건 여러분이 처음 입주하실 때 촬영된 겁니다.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서류에도 영상에도 확실하게 동의하셨어요. 순자가 울먹였다.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동의야. 우릴 실험체로 만들고 그걸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다 감추는 거야. 강주혁은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정화는 이 악물고 말했다. 그러면 정희는 왜 죽었는데? 그녀도 동의했던 건가? 강주혁은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그녀는 프로토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반응한 겁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시스템? 정화는 중얼거렸다. 우릴 통제한 건 사람이 아니었어. 그건 이미 프로그래밍된 구조였어. 그 순간 옥자가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나 처음 입주하던 날 이상하게 뇌가 멍했던 기억이 있어. 약 같은 걸 먹으라고 했고 이름이 심리 안정제였는데 그날 이후 기억이 흐릿해졌어. 정화는 눈을 감았다. 모두 그때 시작된 거야. 입주 첫날, 계약 사인, 영상 인터뷰, 그리고 약. 그들은 동의한 것이 맞았다.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애자가 속삭였다. 근데 이 파일 안에 우리가 아닌 사람도 있어. 정화가 물었다. 누구? 애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파일 맨 끝. 감시 협조자 항목. 그 안에는 박순자라는 이름이 있었다. 순자가 눈을 크게 떴다. 나? 애자가 물었다. 언니, 이거 뭐야? 정화가 조심스레 물었다. 순자야, 너 기억 안 나?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난 그런 협조 한 적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책상 서랍 안쪽 바닥면에 테이프로 붙은 종이 하나가 있었다. 순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화는 그 종이를 꺼내 읽었다. 거기엔 이 집의 모든 것들이 시작된 또 하나의 서명이 있었다. 정화는 손끝으로 바스라질 듯한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거기엔 정확한 인쇄 글씨와 손글씨 서명이 있었다. 비공식 감시 협약 계약서. 감시자 대체 인력 박순자. 대상군 입주자 전원. 기록 의무 행동 패턴 감정 반응 일상 보고. 보상 조건 6개월 후 퇴소 및 자녀 의료비 지원.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 종이 한 장 위에 박힌 서명은 분명했다. 순. 자. 정화는 바로 순자의 방으로 향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거 뭐야? 정화가 종이를 내밀었다. 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왜 내 방을 뒤졌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너잖아. 감시자 역할. 내가 한 거 맞지?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화는 점점 흥분했다. 우린 계속 누굴 의심했는지 알아? 정이었고 강주혁이었고 심지어 애자도 의심했어. 근데 진짜 감시자는 너였다고. 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처음엔 그냥 의무기록 쓰는 정도라고 했어. 내 감정 상태, 불면 여부, 식사량 정도만. 정화는 벌컥 소리쳤다. 그게 감시야, 순자야. 우릴 사람으로 본 게 아니잖아. 우린 다 그냥 피실험체였어.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다. 302호 문이 열렸고 강주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슨 일입니까? 정화가 그를 향해 종이를 흔들었다. 이거 당신이 시킨 거야? 강주혁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건 박순자님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애자와 옥자도 순자의 방으로 몰려왔다. 무슨 일이야? 정화는 손에 쥔 계약서를 펼쳐 보였다. 감시자 순자 언니였어. 모두의 시선이 순자에게 향했다. 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애자는 뒤로 물러섰고 옥자는 입을 틀어막았다. 정화가 말했다. 왜 그랬어? 순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내 딸이 수술을 받아야 했어. 조건이었어. 6개월 감시하고 퇴소하면 수술비 지급한다고. 옥자가 소리쳤다. 그래서 우리를 팔았어. 순자는 무너져 앉았다. 난 보고만 했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가 누굴 피하는지, 누가 울고 웃는지. 그걸 기록만 했어. 정화는 이를 악물었다. 그게 사람 죽인 거야. 정의가 왜 죽었는지 알아? 그 감시 속에 사람들이 미쳐갔고 결국 정의는 내가 죽인 거야. 순자는 흐느꼈다. 그럴 생각 아니었어. 정말로. 그 순간 강주혁이 조용히 말했다.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본사에 보고되며 후속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정화는 말했다. 후속 조치. 이 집을 폭로할 거야. 우리가 당한 실험, 이 기록, 이 계약서. 전부 언론에 넘길 거야. 강주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은 이 집을 나갈 수 없습니다. 계약 조건, 보안 위반, 퇴소 불가. 순자가 무너져 말했다. 나 퇴소한다고 했잖아. 강주혁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조건부였죠. 기밀 유지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애자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이딴 집 못 살겠어.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정화는 계약서를 움켜쥐며 말했다. 이걸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이 집을 안에서 무너뜨리는 것. 옥자가 물었다. 무슨 뜻이야? 정화는 말했다. 시스템을 깨야 해. 네트워크, 장치, 도어락, 서버. 전부 안에서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어.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우릴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 시스템을 이젠 우리가 지우는 거야. 시스템을 꺼야 우리가 살아. 하지만 그 시스템의 눈은 아직 우리를 보고 있었다. 정화는 밤을 새웠다. 박순자가 감시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이 집을 끝내야 한다고.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정의가 남긴 USB, 강주혁의 방에서 복사해온 네트워크 접근 코드를 들고 정화는 복도 맨 끝 작은 관리실 문을 열었다. 낡은 서버 기기와 불이 깜빡이는 컨트롤 패널. 전원이 켜진 뒤에도 아무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던 시스템. 그 안에 이 집의 모든 것이 있었다. 그녀는 코드를 입력했다. 삑. 접속 허용. 정화의 손이 떨렸다. 시작하자.
그녀는 가장 먼저 CCTV 설정을 껐다. 거실, 부엌, 욕실, 복도. 모두 자동 녹화 중지. 그 순간 모니터가 꺼지며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그 다음은 로그 기록. 입주자 감정 반응 기록, 수면 시간, 약물 복용 내역, 대화 분석. 모두 삭제 예약으로 바꿨다.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 권한 항목이 떴다. 관리자 KSM1 시스템 상위 관찰자. 정화는 손을 멈췄다. 누구야? 박순자도 아니고 강주혁도 아닌 전혀 다른 코드. 그녀는 로그인을 시도했다. 5초 후 시스템의 경고창이 떴다. 상위 관리자 접속 감지됨 보호 모드 실행. 화면이 순간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모니터 중앙에 검은 창 하나가 떴다. 정화 씨, 여길 만지면 안 되는 거 알지 않나요? 정화는 얼어붙었다. 그건 영상 통화창이었고 화면엔 낯익은 얼굴이 나타나 있었다. 바로 막내딸 정화의 딸 유진이었다. 정화는 입을 막았다. 유진아? 엄마, 왜 그러고 있어요? 엄마는 그냥 이 안에서 평화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스템 관리자였어? 아니요. 전 그냥 이 실험의 투자자였어요. 뭐라고? 엄마 미안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진짜 치매 초기 진단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화는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딸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노인들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변화하는지를 데이터화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날 넣었니? 이 집에 감시받게. 엄마는 가장 적합한 케이스였어요. 강하고 버티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 정화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온몸을 덮쳤다. 내가 날 실험했다고. 순자, 애자, 옥자가 달려왔다. 정화야 괜찮아. 그녀는 화면을 가리켰다. 얘가 내 딸이야. 그리고 이 시스템의 마지막 감시자야. 화면 속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종료하시겠어요? 그럼 자동으로 모든 입주자 퇴소, 시스템 파기, 실험 종료 절차로 전환됩니다. 그래. 끝내. 정화는 손을 뻗어 종료 버튼을 눌렀다. 삐. 경고음. 모든 화면이 꺼졌다. 그 순간 집 전체의 불이 꺼졌고 쉐어하우스 3호의 시스템은 정지됐다. 한 줄기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들어왔다. 기계가 멈춘 집은 비로소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다. 정화는 천천히 눈을 떴다. 불 꺼진 거실, 멈춰버린 시스템, 그리고 아직도 떨리는 손. 순자가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다. 정화야. 괜찮아?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 살아남은 거야? 애자가 울먹이며 물었다. 정화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로 우리가 주인인 집이야. 며칠 후 강주혁은 사라졌다. 302호엔 아무도 없었고 감시 파일은 모두 파기되었다. 순자도 울고 웃으며 정화에게 말했다. 난 이제 진짜로 친구를 감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옥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근데 딸은? 정화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진이는 날 위해서 했다고 했어.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더라. 며칠 뒤 쉐어하우스에는 새로운 방문자가 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손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정화님 맞으시죠? 이건 유진님께서 남기신 서류입니다. 그 안엔 하나의 편지와 해지된 연구 프로젝트 확인서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엄마, 내가 만든 감옥에서 엄마가 걸어 나오는 순간을 내내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엄마의 인생을 다시 살아주세요. 유진.
정화는 마지막으로 거실 커튼을 활짝 열었다. 햇살이 집 안가득히 들어왔다. 순자, 애자, 옥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지었다. 이 집은 실험장이 아니라 이제 진짜 쉐어하우스였다.